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287페이지 보시면 그 전자금융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전자금융 파트는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여러분들 좀 뭐 암기의 부담이라든지 뭐 이해를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되고, 다만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시험 출제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 딱 정리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전자금융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교재 그 전자금융의 의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금융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때까지는 어땠습니까? 어떤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 사람과 대면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의뢰하고 그 수납 직원이겠죠. 그 창구 직원이 그것을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또 직접 어떤 문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고도 어떤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금융 거래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전자금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는과 달리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전화기를 이용해서 뭐 텔레뱅킹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 뱅킹, 이런 것들은 다 전자금융. 그리고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그 현금 지급기도 하나의 전자금융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금융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떤 접근 매체라는 게 필요하죠. 접근 매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통장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우리 현금 지급기에 카드나 통장을 넣고 뭐 잔액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송금, 입금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본인 어떤 확인 식별 절차,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 같으면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그 다음에 뭐 ATM기 같은 경우도 우리 비밀번호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시면 아, 전자금융이라는 게 그런 형태구나. 그래서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그 창구 직원하고 대면을 해서 일을 처리할 때 수납 직원이 그 컴퓨터를 갖다가 입력하는 경우 있죠. 자, 그때는 우리가 전자금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7페이지 보시면 전자금융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금융기관 등이 CD, ATM, 전화기,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어떤 접근 매체, 그러니까 그런 전자장치를 이용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접근 매체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거래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전자금융거래라고 하고요.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고객이 금융기관 직원과 창구에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뭐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현금 인출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비록 금융기관 직원이 그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전자금융거래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 장치에서 전달 채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전화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만 보세요. 과거에는 뭐다?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였다면 지금은 CD, ATM, 전화기, 컴퓨터, 카드, 단말기 등 이런 것들을 전달 채널 또는 전자적 장치라고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접근 매체라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 통장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본인 확인 식별용으로 뭐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거기 굵은 글씨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CD, ATM을 통해서 우리 전자금융 하기 위해서는 현금카드, 신용카드, 그 외에 이제 전화기나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바로 접근 매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쭉 넘어가셔서 288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뭐 제가 그 접근 매체 굵은 글씨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매체로는 신용, 직불카드, 전자화폐 같은 전자식 카드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그리고 요즘에는 뭐 확실히 이제 본인 어떤 식별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도용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떤 생체 인식 같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전자금융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만 좀 보시고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게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하는 거 정도는 반드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요. 전자금융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자금융의 특징 그리고 전자금융의 장점 그러면 전자금융의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 이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키워드 위주로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구 직원하고 직접 금융기관 직원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는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하더라도 입금을 하더라도 예금 청구서라는 것을 우리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송금하는 것도 송금 의뢰서 청구서 같은 걸 작성했는데 지금은 그런 서면 작업이 필요 없다. 그래서 비대면, 비서면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보니까 굵은 글씨 처리해놨죠. 비대면성, 비서면성이야말로 전자금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자금융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은 그쵸?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영업점 창구 시간에 맞춰서 꼭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도 구애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창구의 효율성을 가지고 주겠죠. 그러니까 단순 업무 작업 같은 경우 공과금을 납부한다든지 입금한다든지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 창구에서 해야 된다면 우리가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정말 어떤 창구 직원과 상담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금융거래 있잖아요. 대출이라든지 어떤 채권 발행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간단한 업무 때문에 충분한 어떤 상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또 상담 시간을 좀 늘리려면 또 그에 따르는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에 따르는 그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과 비용 전략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창구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구를 정말로 필요한 업무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불필요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가요. 창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큰 장점이고 단점은 당연히 뭘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라든지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용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금융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취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의 개인 정보들이 다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떤 해커의 침입이든 아니면 어떤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익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넘겼던 하여튼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금융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 그 특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88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 세 번째 단락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효율적인 창구 운영의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 그래서 289페이지 보시면 예전의 복잡하고 비생산적인 어떤 영업점에서 이제는 수익성과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영업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요즘 또 추세가 또 어떻습니까? 은행마다 어떤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창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맞습니까? 가급적이면 전자금융으로 대부분 이제 대체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그래도 어차피 영업점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영업점을 가급적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과 아울러서 생각하시면 장점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금융의 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줄 친 것만 보세요. 고객 본인도 모르게 거래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이중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 이중거래가 발생하면 나중에 우리가 구제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구제를 받더라도 뭡니까?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거 보시면 보안에 취약한다. 그 다음에 해커 침입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렇게 밑줄 친 거 위주로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전자금융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하면 은행에
이제 뭐 어떤 고사리 손으로 저기 입금을 하러 갈 때 보면 예금 청구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수납 직원한테 주면은 거기 보면 어쩔 때는 수기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적 있어요. 통장에다 수기식으로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어준 적도 있고요. 어쩔 때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전자 처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입금이 얼마, 잔액이 얼마 이렇게 처리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어쨌든 전자금융은 아니지만 저는 예전에 어쨌든 창구에서 그렇게 이용을 했었고 나중에 되니까 어느 순간 뭡니까 텔레뱅킹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그다음 인터넷 뱅킹 지금은 저도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이 됐죠. 특히 이제 그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의 업무 전산화라고 되는데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70년대, 80년대 딱 구분해가지고 70년대에 이제 은행 자체의 본지점 간의 온라인망을 구축했다 해서 그 과거에 어떤 수작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전자금융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80년대는 이제는 뭡니까 한 은행에서의 본점 지점 간의 어떤 전산망에서 벗어나서 더 확장돼서 어떻습니까? 은행 공동의 어떤 전산망을 구축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보시면 은행 공동의 전산망 구축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은행 공동의 전산망 구축이 되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전자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자금융 거래가 대중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 전자금융 거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인터넷의 등장과 서비스 전달 채널의 다양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터넷이 많은 가정에 보급되고 그다음에 각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 보급되고 그리고 인터넷의 속도가 또 빨라지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전망들이 취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금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 친 거 보시면 고객, 인터넷 쇼핑몰,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PG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개념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 뭐 PG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제 대금,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 및 인터넷을 통해 각종 대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EBPP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빌 프리젠테이션 앤드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개념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줄에 보시면 서비스 전달 채널이 더욱 다양화되어서 뭐 휴대폰, PDA, TV를 통해서도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환경 변화. 금융기관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자금융이 발달함에 따라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를 해야지 어떤 시장에서 도태가 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굵은 글씨 보시면 경쟁력 강화와 경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쏟기 시작했다. 또 외부적으로는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보유한 비금융기관의 금융시장 진입이 시작되면서 자 보시면 예전에는 전자금융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존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기존 금융기관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렇게 설립돼서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금융까지 부가 서비스로 이렇게 부대해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기존의 금융기관이 아닌 어떤 뭐 다양한 어떤 전산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인터넷 금융으로 진출하면서 훨씬 더 큰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새로운 경쟁 상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전자금융 서비스를 더욱더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91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니네가 따라와 이랬지만 지금은 뭡니까? 고객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식의 어떤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자금융 하나하나를 보실 건데 각각 여기 보실 때는 그 특징들만 보시면 돼요. 이제 전자금융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CD, ATM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텔레뱅킹,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뱅킹,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뱅킹 이렇게 있을 건데 각각의 특징들만 좀 잘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목 보시면 CD, ATM의 이용 가능성 해가지고 지금 1번 보시면 자, 칩 내장 휴대폰 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칩에다가
계좌를 갖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 은행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는 유심칩에다가 여러 은행의 계좌를 최대 몇 개까지? 100개까지 등록해서 CD ATM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비터치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2페이지 보시면 생체 인식으로 본인 인정도 하고 있다라고 됐네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로 뭡니까? 카드라든지 통장을 넣고 ATM기나 CD기를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도용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까지? 생체 인식까지도 한다. 생체 인식이라는 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을 갖다가 식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신체를 갖다가 뭐 홍채라고 될 수 있겠고요. 뭐 손가락 지문이 될 수 있겠고 뭐 나머지 정맥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새로 들어왔으니까 하나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마지막 줄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접촉식 있고요. 네. 비접촉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크로스 되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접촉하는 거는 그렇죠. 지문 같은 경우는 접촉할 수밖에 없겠죠. 지문. 그다음에 손가락, 정맥 이렇게 됐고요. 자, 반면에 우리 비접촉은요. 홍채 인식이라든지 자, 여기는 손바닥 정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이라든지 손가락 정맥 같은 경우는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인식 수단이라면 요거는요. 홍채 인식이라는 건 접촉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채 인식, 그 다음에 손바닥 정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지문하고 손가락은 둘 다 뭐예요? 손가락이죠. 손가락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식 주요 생체 인식 수단은 지문, 손가락 정맥이며 비접촉식은 홍채, 손바닥 정맥이다. 그래서 손가락하고 손바닥만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매체 거래. 자, 이건 한번 기출 한 번은 됐는데 무매체 거래는 여러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접근 매체가 별도의 뭐 카드라든지 통장이지 그런 거 없더라도 CD ATM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무매체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거는 딱 2개 정도예요. 무매체 거래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금융기관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무매체 거래 신청서를 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뭐 번호라든지 그런 걸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현금카드라든지 통장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현금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수수료만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타 은행의 CD나 ATM기를 이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 무매체 거래 같은 경우는 타 은행의 어떤 CD, ATM기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예요? 굳이 통장이라든지 CD,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게 여러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통장이나 카드가 지갑에서 만약에 없으면 이거 분실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신고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무매체 거래의 어떤 번호라든지 뭐 그런 등록 번호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이제 도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3가지네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이용 매체가 없어도 CD ATM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청하라는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이런 번호 같은 거를 받아와가지고 그걸 갖다 입력하고 각종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래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장점은 뭡니까? 카드 통장 지녀야 되는 어떤 불편함 해소하고 창구 대기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개발됐다. 그러나 문제점은요, 그렇죠. 오히려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오히려 타인이 인출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이에 알지 못하고 또 대처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타 은행의 CD, ATM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다양한 CD, ATM 서비스인데요. 자, 그 3번째 줄 보세요. 설치 장소가 다변화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기관 창구 내에 있잖아요. 입구라든지 그런 쪽에 CD, ATM기를 설치했다면 지금은 뭡니까? 설치 장소가 워낙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을 수 있겠고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도 CD, ATM기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역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관청에도 이렇게 설치 장소가 되게 다변화됐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또한 예전에 CD, ATM기라는 것은 현금, 입금, 출금, 뭐 송금 뭐 그 정도의 기본적인 기능에 거쳤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CD, ATM기로 우리가 필요한 서류도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차표 발매라든지 그 각각의 특색에 맞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9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CD ATM이 설치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차나 버스 터미널에 설치된 CD ATM에는 뭐예요? 차표 발권, 발매 서비스 그런 걸 제공한다든지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우에는 각종 뭐 민원 서류 그런 것들 발급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 ATM 기능의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뭐 저시력자용을 위해서 글자를 갖다가 크게 키운다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발전됐고 그 다음에 뭐 외국어 이제 외국 사람 한글을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외국어 지원 기능이지. 그러니까 각종 편의 기능들이 더욱더 이렇게 추가됐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 ATM 이쪽에서는 여러분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한 번만 딱 정리하면 시험장까지 절대 잊어먹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공부하셔도 절대 뭐 시험장까지 가시더라도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볼 게 텔레뱅킹입니다. 그 텔레뱅킹과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 또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자, 텔레뱅킹이 여러분들 가장 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장점이 거기 있죠.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로 이용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키워드로 좀 잡아주십시오. 계속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모의고사 출제할 때 이 부분하고 인터넷 뱅킹의 특징, 그러니까 어떤 금융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한다는 거, 그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텔레뱅킹과 관련해서는 자,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입니다. 자, 우리 텔레뱅킹, 그럼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정보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뭐 연령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연령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금융 이용을 많이, 금융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뽑아가지고 자료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품이 적절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금융상품, 이런 마케팅 자료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뱅킹은 금융상품의 마케팅 자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실 게 자, 텔레뱅킹으로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 은행 공동의 이제 조회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금융기관별 어떤 거래 이제 전화번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조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우리 등록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369 자, 번호도 여러분들 좀 암기해야 돼요. 1369 번호를 갖다가 입력하면 각종 조회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로 대금을 납부한다든지 그런 그들은 이제 각 금융기관에 우리가 사전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행 공동의 대고객 조회 서비스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69 그래서 조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각종 조회 그 다음에 자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수표 서비스 환율 안내 다 조회인데요. 수표 서비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수표 서비스는 1369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88, 그 다음에 1544, 요 있죠. 1544, 1588, 1544, 1588. 자, 이거는 각 금융기관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거래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중에 한 곳은 1588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전화라든지 마케팅 그런 것을 위해서 문자라든지 그런 거 보면 1588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자 계좌 이체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같은 거 납부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거 납부, 이체 납부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별도의 뭐가 필요 없다? 등록이 필요가 없다. 요거는요 금융기관에 가서 등록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등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369 해가지고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각종 조회들 있죠. 예금 조회라든지 무통장 거래 내역 조회,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련 조회, 환율 안내도 따져보면 조회잖아요. 환율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이렇게 하는 건 조회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 조심할 건 수표 서비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계좌 이체라든지 지로대금 납부 같은 이런 것들은 저기 1588, 1544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94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보시면 1369를 이용하는 대고객 조회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의 ARS 고객센터를 통해서 계좌 이체나 지로대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하면 뭡니까?
거기서 이제 신청서 쓰라거든요. 신청서 쓰고 난 다음에 뭐 필요한 뭐 예전에 우리 인터넷 뱅킹 한번 생각해보시죠. 보안카드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3영업일 이내에다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5영업일이다라는 거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금융기관 ARS 고객송타를 통해 접수번호와 텔레뱅킹 이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용시간과 수수료 해가지고 대부분 24시간 연중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 근데 텔레뱅킹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무료는 아니겠죠. 그래서 보시면 구분하세요. 자행이체 그러니까 같은 은행끼리 송금을 하는 경우 이때는 무료겠지만 타행이체 같은 경우는 한 500원 그 다음에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원을 통한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때는 비싸겠죠. 그래서 그 상담원을 통한 경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거래를 위한 보안 자치로서 보안 솔루션, 도청, 감청 이런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이게 텔레뱅킹입니다. 텔레뱅킹을 1년 이상 이용을 안 해버리면 그리고 오랫동안 안 하다가 자기가 등록한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하려고 뭐 대고객조의 서비스는 상관이 없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자 거래가 제한됩니다. 근데 거래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해지되는 건 아니에요. 자 기억하시오. 해지되는 건 아니고 1년 후에 사용을 하려면 마지막 최종 거래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 제한 좀 풀어주세요 하면 돼요. 그 제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장난을 속으면 안 돼요. 1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는 제한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해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서 제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295페이지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그냥 출범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인터넷이라는 그냥 새로운 채널을 추가한 거다라는 거, 요 표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PC뱅킹과 인터넷 뱅킹에서 기업이 이용하면 펌 그다음에 개인이 이용하면 홈, 뭐 이거는 뭐 영어 단어죠. 펌이 기업이고 회사, 개인 해가지고 홈 이렇게 갔네요. 홈이라는 것은 집이죠, 집. 그래서 개인 이용하면 홈뱅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모바일 뱅킹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터넷 뱅킹에 속하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비용,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성.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개 꼽으라면 저는 실시간성이랑 그 다음에 쌍방향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뭔가 피드백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매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단계였다면 뭐 신문, 라디오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듣고 있다가 그쪽에서 전해주는 정보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인터넷은 어때요? 어떤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든지 해서 피드백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댓글들이 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댓글, 특히 이제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댓글입니다. 이게 뭐 예전처럼 뭐 음주를 해가지고 폭행을 했다. 그게 이제 문제되는 사안은 별로 없는데 제가 실제 이제 공무원 좀 지도하는 학생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댓글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을 갖다가 명예훼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의 글을 갖다 올려면 이게 다 증거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수 받던 도중에도 그게 이제 문제돼가지고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얼마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연수 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학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법조인이 될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이 될 분들이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인터넷이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도 지금은 뭐 워낙 이제 인터넷과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는 뭐 어쨌든 인터넷 뱅킹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인터넷 뱅킹 특징 아시겠죠? 저비용, 그다음에 실시간성, 쌍방향성이라는 거. 그래서 서로 정보를 서로 뭡니까?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그리고 이제는 뭐 국경을 넘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글로벌화 이렇게 그 정도만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융 서비스의 범세계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 자, 이 표현 좀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뭐다? 금융기관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재편됐다? 고객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를 냈는데 고객 중심에서 금융기관 중심으로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틀린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개인별 맞춤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금융기관 자체에서 뭐 우울한 지위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들 니네가 무조건 수용해, 이용해 이런 게 아니라 고객들이 뭡니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금융기관이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상품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요즘 워낙 그런 거 많죠. 보험상품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 보험상품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잘 돼? 그럼 그쪽을 또 따라갈 거고 이게 좀 안 돼? 그럼 그건 도태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제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인터넷 뱅킹의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를 이용하는 건 텔레뱅킹,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거 인터넷 뱅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활성화된 전자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이용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금융기관 방문해가지고 등록해야 됩니다. 이때는 3영업 1일 내내 그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는 5영업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6페이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신 분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표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도 아이디 비밀번호 대신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용이나 뭐 범용 뭐 이런 것들을 신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뱅킹인데 모바일 뱅킹은 여러분들 뭐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 도서관에서도 금융거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지하철 안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바일 뱅킹, 그래서 스마트폰 뱅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고 또 297페이지 위에 보세요. 스마트폰 뱅킹은 휴대성, 이동성 및 개인화라는 매체적 특성을 활용한 조회 이체 상품 가입 기본 업무에 한정되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가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그 금융기관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게 기능이 주로 이용하는 기능은 이체하고 뭐 여러분들 뭐 송금이 이체죠. 송금하고 뭐 어떤 뭐 입금 뭐 관련되는 거나 조회, 각종 조회 뭐 그런 것들 주로 하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카드입니다. 이 카드 부분은 그 뭐 세액 공제 부분이 이번에 다 빠져가지고 오히려 부담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드 네 가지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냥 한번 되뇌 보세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신용카드는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직불카드, 그 다음에 뭐 체크카드, 그 다음에 선불카드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공부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상품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크로스대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제들이 동문들 다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가 여러분 옛날처럼 단순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을 좀 길게 해가지고 전단의 설명을 맞게 한 다음에 후단의 설명을 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단의 설명을 맞게 한 다음에 후단의 설명을 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예시를 들면서 맞는 거 다 놓고 그게 그 사이에 틀린 거 다 나든지 우리 우편금융 기출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다 요즘은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옛날처럼 뭐 단답형이나 아니면 단순한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틀리게 한다.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 시험 자체들이 요즘에 그런 식으로 추세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각각을 갖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랬지 하면 당연히 책에서 공부한 내용은 있으니까 맞다라고 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 제가 계속 이렇게 좀 필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이렇게 작업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직불카드, 그 다음에 체크카드, 그 다음에 선불카드,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3당사자 구조죠. 그래서 카드 회사가 쓸 거고요. 자, 이거는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카드 회사고 여기는 영업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고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업점하고 카드 가맹 계약을 맺고 카드 회사와 고객 우리들도 카드 이용 계약을 맺죠. 자, 그러면 우리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서 물품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상 구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점은 그 카드 전표를 카드 회사에 보내면 카드 회사에서 뭔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여기다가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영업점에서는 물건을 팔고 돈은 카드 회사에서 받는 거고 카드 회사는요, 그렇죠. 뭐 한 달 단위든 뭐 해가지고 고객에게 이용 대금을 청구하면 고객이 그 이용 대금을 갖는 그런 구조가 바로 신용카드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이 부분은 여러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가볍게 보시면 과거에 자, 신용카드가 여러분 가장 활성화됐던 게 언제입니까? 그때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워낙 이제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뭐예요? 현금을 내고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위축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수입이 없더라도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막 쉽게 남발을 하니까 카드 구매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용카드의 대란이라는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어떤 내수 경제가 그나마 좀 살아가지고 빨리 IMF를 졸업할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뭡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떤 소득 생각 안 하고 일단 카드로 막 무조건 이렇게 사다 보니까 신용카드 대란이 이제 2003년도였나요? 그때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는 자, 우리 신용카드 많이 써라. 그래서 자영업자의 가표를 양성하고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급생활자들은 유리지갑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득에 그대로 이제 세금을 매겨서 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뭐 현금 장사하는 분이 그냥 얼마 벌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 소득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가급적이면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좀 쉽게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카드 대란의 원인이 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자. 라는 그런 뜻에서 파드 복권 제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폐지됐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카드는 아까 그런 구조랑 그다음에 중요한 건 무슨 방식입니까? 바로 도금이 우리 계좌에서 이체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신용카드 회사에 약정한 기일에 모든 것이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후불 방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직불카드는 여러분들 체크카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처럼 나중에 후불로 이렇게 내 예금 계좌에서 결제를 갖다가 그래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예금 계좌에서 바로 이제 출금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거는 즉시 결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불카드는 고객이 카드를 이용함과 동시에 고객의 신용 한도가 아닌 예금 계좌의 잔액에서 뭡니까? 카드 결제 대금이 바로 인출되는 카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직불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불카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불카드 그 내용들. 그래서 다른 말로 현금카드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결제 방식의 차이. 요거는 후불결제, 요거는 즉시결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98페이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직불카드는 자신의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는다. 그러니까 직불카드는 내 은행 계좌에서 직접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금카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급받을 때 다만 어디서 사용할 수 있다? 보세요. 취급 가맹점이라면 발급은행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취급은행이라면 그러니까 그 직불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이라면 어디에서 어느 은행에서 발급받은지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직불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직불카드는 사용 빈도가 체크카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 혼자 읽으셔도 다 이해가 되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EBS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저 갑자기 이제 이 강의를 그 강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었나? 강사님 하여튼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체크카드하고 직불카드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던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차이점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불카드는 어디서요? 그래서 어느 발급은행에 관계없이 직불카드 취급 가맹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체크카드, 자 여기 보세요. 체크카드.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그 보면 각종 혜택들 막 이렇게 주어진 부가 서비스가 많이 주어진 체크카드 한두 장씩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대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뭐 품목들 있죠. 뭐 교통비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거는 뭐 응시, 토익이라든지 뭐 시험용 이런 응시료를 갖다가 할인해 둔다든지. 우리 때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뭐 PC방 1시간 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핸드폰이었나? 하여튼 뭐 PC방 이용권인지 아니면 특히 이제 요즘도 많겠죠. 영화관 같은 거 할인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위주로 하실 거고, 또 어떤 나이 좀 드신 분이나 아니면 가정주부 같으면은 뭐 가급적이면 뭐 어떤 마트 같은데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용 할인을 받는 그런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체크 카드는 여러분들 자 거의 내용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 방식도요. 이거는 바로 예금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자 보세요. 요 발급 나이가 달라요. 신용카드는 일단 성인이 됩니다. 19세 이상. 근데 19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 그 카드 회사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만 14세 이상이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14세 이상이면. 자, 선불카드는요,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원래적 의미의 체크카드는 신용 공여 기능이 없다라고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 신용 공여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신용 공여. 자, 신용 공여는 뭡니까? 외상. 그러니까 뭐야? 후불 방식을 신용 공여라 해요.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고 후불, 나중에 돈을 주는 게 그 외상. 그 다음에 할부. 할부도 따져보면 외상인 거죠. 한 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는 거.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이런 걸 갖다가 신용 공여라. 그럼 여러분들 체크카드에서 이런 거 되던가요? 안 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체크카드에서도 여러분들 신용 공여 기능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액으로, 그게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다.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소액의 신용 공여에서 30만 원 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특히 뭐 어디 노량진이나 신림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집에서 매달 이렇게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방값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같은 거. 매달 이게 일정 금액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별다른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통장에 뭡니까? 일정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걸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저도 들어보니까 뭐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하이브리드형 카드 해가지고 30만 원 한도에서 어떤 체크 카드면서도 신용 공여 기능이 있는 거, 그런 거 발급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카드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은행에서 발급받고 가맹점 이용과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는 직불. 그러니까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중 무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불카드는 시간적 제약도 있고, 아까 직불카드 취급 가맹점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용 시간에도 제한이 없고요. 우리 지금 체크카드 쓰면서 거의 24시간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직불카드는 아까 직불카드 취급 가맹점의 해선, 그걸 갖다 따라하는데, 요거는 신용카드 해선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용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기관 전산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용 시간에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디라면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그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불카드하고 체크카드, 그거 비교를 아직 시험은 안 나왔으니까 한번 좀 해두십시오. 자, 여기 고등학교 교과서였나요? 아니면 그런 쪽에 공무원 쪽이었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한번 그 정도 좀 체크를 하시고, 뭐 세액공제 부분이 다 날라갔으니까 이제 나올 거는 뭡니까? 가입 나이하고 결제 방식하고 뭐 이런 차이점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 선불카드. 자, 이거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를 구매한 후 카드에 저장된 금액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불카드 하면 기프트카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니까 어린 친구들이 게임한다고 여러분들 막 그잖아요. 삼촌 기프트카드 사줘, 고모 기프트카드 사줘. 그럼 뭡니까? 기프트카드 5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5만 원을 가지고 그 아이템
물품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품 구매를 하고 그 저장된 금액 내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기프트 카드, 선불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불 카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숫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프트 카드는 자 우리 마트 같은데 보면 이렇게 계산대 앞에 많이 있던 거 봤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 따라오다가 저거 보고 사줘 이렇게 하려고 많이 갖다 놨던데, 자 여러분들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자 누구나 다 살 수 있죠. 그럼 산 사람이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명식이 아니라 무기명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게끔 자 어떻게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명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상품권으로 물론 카드 발급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회까지 재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아까 연령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보다 어디서 많이 씁니까?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에 따르면 어떤 법이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자 최고 발급 한도가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이게 무기명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자 50만 원인데 근데 이거 실지명의가 여러분 글자가 몇 자예요? 4자죠. 그럼 50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요거는 실지명의가 있으면 2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한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지명의를 확인했다면 원래는 50만 원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50만 원이 발급 최고 한도인데 얼마까지 가능하다?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체급 발급 한도가 50만 원 제한되어 있으면 단 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할부 구매, 현금 서비스, 현금 인출 이런 기능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신용 공여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5만 원짜리 샀다고 그걸 다시 5만 원 인출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뭐만 가능해요? 물품 구매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전자금융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299페이지 보시면 기출 확인, 자 카드 종류에 따른 특징을 옳은 것은 선불카드, 법에 정한 발급 한도 제한 있다 그랬죠. 얼마라고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50만 원, 기명식이면 200만 원. 2번, 직불카드 사용 금액은 후불이 아니라 즉시 결제 방식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3번, 선불카드는 카드에 저장된 금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당근이죠. 그래서 당연하죠. 자, 4번. 직불카드는 할부 구매, 현금 서비스,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직불카드는 뭐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할부 구매나 현금 서비스 같은 이런 신용 공여 기능은 안 되지만 현금 인출은 신용 공여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불카드가 바로 여러분들 현금 카드를 쓸 거예요. 현금 인출은 당연히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4번 지문처럼 맞는 거에다가 틀린 것들 이렇게 하나 넣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쨌든 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만들더라도 좀 대충 만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구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우체국, CD, 무매체 거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타 은행의 무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없이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요.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타은행의 CD, ATM기는 무매체 거래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2번 1369는 뭡니까? 그렇죠. 은행 공동의 조회 서비스네요. 이때는 그렇죠.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실지 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선불 카드는 물품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실지 명의가 확인되면 발급 한도가 늘어나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신용 공여 기능이 생겨서 물품 할부 이런 거 안 됩니다. 선불은. 4번 전자금융으로 우체국 경조금 배달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는데요. 여러분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자금융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전화도로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00페이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